안녕하십니까. 간찬이가 영화과 안보의 전찬일입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아주 특별한 영화의 감독을 모셨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을 세월호 참사의 10주기죠. 그 10주기에 맞춰서 아주 의미 있는 영화 한 편이 선보였는데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극영화입니다. 목화섬 피는 날. 그 영화를 연출하신 신경수 감독님과 또 우리 이민의 김상혁 같이 진행하는 두 분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은 평상시의 톤 앤 매너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좀 이렇게 낮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무겁게만 갈지도 않도록 노력은 하겠는데요. 사실 이번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서 올해 열렸던 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그 세월호 10주기 특별전이 코리안 시네마 섹션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총 6편이 선보이면서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짚을 목화섬 피는 날이었고, 그 외에 바람의 세월, 또 세 가지 안부, 아직 개봉 전인데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선보였죠. 제가요 이 목화섬 피는 날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들을 다 보고 왔습니다. 5월 5일 그 연휴에 이 세 편의 영화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있을 때 2014년이죠. 그 이후로 부산국제영화제가 서서히 국내외적으로 그 위상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정치적 개입이 그 이후로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그 이후로 제가 세월호를 마치 강 건너 불경하듯이 지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세 편의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부끄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물론 생일이라는 영화를 극찬하기도 했었고요. 또 김성훈 감독의 터널을 저는 세월호에 대한 우화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성훈 감독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고맙다. 내가 볼 때 이 영화는 세월호에 대한 우화인데 김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제가 이제 치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이후에 세월호는 저한테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목화섬 피는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월호에 대해서 좀 정확히 환기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세월호의 의미, 그 참상에 대해서 좀 더 환기를 확실히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가 길어진 거는요 세월호이기 때문이에요. 제 자신의 반성도 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들려주고 싶었고요. 자, 우선 소개를 좀 그렇죠? 아주 화려한 필모를 자랑하는 유명한 드라마 감독이자 연극 연출가이자 이제는 영화 감독님이 되신 영화 목화섬 피는 날 신경수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서울대 노원어문학과를 나오셨고요. SBS 드라마 차장으로 계셨고 현재는 또 대표님으로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드라마 토지, 연계 소문, 불안당, 아내의 유혹,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나는 전설이다에서 조연출로 입지를 차근차근 다 다지신 후에 2011년 뿌리 깊은 나무, 너라서 좋아, 3데이즈, 비밀의 문, 육룡이 나르샤, 의문의 일승, 녹두꽃, 그리고 최근에는 소방서 옆 경찰서와 시즌2인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가수라는 드라마를 연출하셨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신 분이신데, 자, 그랬던 그가 영화 감독으로 또 한 번 나섰습니다. 자,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 또 한 번의 피어날 약속. 2024년 그의 첫 장편이자 세월호 참사 10주기 영화 목화솜 피는 날. 현재 많은 영화 배우들이 영화의 의미와 동감을 실어서 목화솜 챌린지를 연달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전석 매진을 또 기록했다라는 이런 화제까지도 모으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자, 5월 22일 날 개봉할 예정이고요. 개봉까지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제작한 사실 기반의 영화이며 이 줄거리는 세월호의 유가족인 최병원의 가족의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 둘째 딸인 이제 경은이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잃게 되고요. 유가족을 모으고 세월호의 일들을 알리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아빠 최병호입니다. 딸 경은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딸의 행적과 흔적을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경호의 아내인 수연은 반대로 무기력한 그리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똑같지만 임하는 태도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첫째 딸 채은은 현재 아버지를 잃을까 무서워하는 모습, 그리고 엄마인 수연에게 아빠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엄마 수연의 대사를 인용하면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하듯 단원고 학생들의 처했던 상황, 세월호의 흔적을 보여주며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이 영화를 연출하게 됐는지 과정을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3days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방송 13회를 내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 날이. 그래서 오전에 이제 음악 감독 작업실에서 그 당일 방송분을 음악을 붙이고 목동으로 넘어가는데 택시 라디오에서 이제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 났네. 근데 이제 그게 뭐 큰일이 났다라는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오늘 방송이 하루가 쉬게 되면은 시간을 한 주일 버니까 다음 주 드라마 만드는 거가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방송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방송국에 가서 아마 저녁 9시 한 반쯤 돼서 방송이 죽었어요. 계속 대기를 했는데 그 대기하는 와중에도 전혀 그 속보나 이런 거에는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이제 드라마 편집 뭐 마무리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느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어저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됐는데 거짓말이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기다려 왔는데 2021년 가을에 연분홍치마라고 하는 다큐 만드는 집단에서 이제 제게 이제 극영화 제안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에 어느 누구라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게 또 왔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 거기 덧붙여가지고 선체안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체안을 찍는다면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체한 얘기가 이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나왔는데 세월호 다큐 포함해서 최초로 그 선체안을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극영화는 명확하게 처음이고요. 네, 처음인데, 네네. 다큐는 이번에 저희 그 3부작 중에 네네. 바람의 세월 네, 바람의 그리고 세월. 네. 세 가지 안부에 네네. 몇 카트가 이렇게 네. 선체 안에서 찍은 카트가 몇 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공개는 같이 됐다 할지라도 극적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쓰인 건 이 영화가 그러면 최초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연출을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또 반면에 그래서 또 힘들지 않았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저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선체를 바라보고 선체 안에 들어가가지고 작업하는 거가 네.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스태프들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 중에서 고통이나 이 힘듦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최대한 그 선체 안에서 촬영을 빨리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좀 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스트레스는 있었는데 이제 그 선체를 바라보고 이제 그 안에 있으면은 이게 애증의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세월을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선체에 다가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서 봤더니 따개비들이 이렇게 수도 없는 따개비들이 붙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어쨌건
우리 아이들과 많은 분들의 이제 목숨을 앗아간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이렇게 또 다른 작은 것들이 또 붙어가지고 살기도 했었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모포 신앙 가면 되게 외롭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 유가족 부모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저게 너무너무 증오의 대상이다가도 저 공간이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탁환 작가의 이제 거짓말이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그 영화의 원작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죠. 예, 거짓말이다는 이제 고 김관홍 잠수사가 네, 이제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인 거고 화손 피는 날에 이제 맞는 규모의 예산과 어떤 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짓말이다는 물 안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드라마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떠올렸던 거는 기억을 잃은 한 남자가 있고 한 남자가 안산이어도 좋고 목포여도 좋은 어떤 소도시에서 그 왜 아이들 그 뭐 태권도 학원 바래다 주는 그 작은 승합차를 몰고 다니는 한 남자 중년의 남자인데 그 작은 버스 안에는 7살, 11살 정도 되는 남자, 여자 아이들이 둘이가 이제 타고 있는데 그 가족, 그러니까 3명의 가족이 밤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그 3명이 자는 곳이 세월호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제 요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작가님을 섭외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지금의 이야기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거짓말이라는 출발점 정도로 해석을 하고 참고가 됐을 것 같고요. 핵심 주인공은 그 최병호, 박원상 씨가 연기한 그리고 우미야 씨가 연기한 수연. 그 사실은 둘은 그 같이 자식을 잃었지만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시체말로 노선을 걷다가 결국에 딸에 의해서 이제 서로 같이 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을 사실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회한도 밝히기도 하고 반성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후반에 아주 굉장히 임팩트 있게 잘 처리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박원상 씨가 이제 최병호를 캐릭터인데 그 역을 이렇게 거리뛰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세월호 손실을 누웠을 때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다 담겨 있는데 정말 그때 촬영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원상 씨는 사실 뭐 남영동 뭐 1985 남영동 같은 데서도 막 고문받는 역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덤덤할 수도 있지만 좀 특별한 반응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대신 좀 들려줄 수 있나요? 박원상 선배님하고는 이번이 첫 작업인데 네, 그렇죠. 이제 사실은 저희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첫 장면부터 끝날 때까지가 모든 게 감정 씬으로 이제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배우들에게 그 감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이제 할애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전혀. 특히나 세월호 선체 촬영은 이제 하루밖에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안에 그걸 다 찍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뭘 하나 찍어 보니까 이 배우는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말도 걸지 않고 혼자 그냥 뒀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두고 혼자 시간을 갖고 해서 저희는 이제 모든 준비를 이제 찍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선배님 이제 오셔가지고 리허설 한번 해보시죠. 해서 리허설을 하게 되면은 놀랄만치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그가 준비했던 연기 동선이 뭐 크게 다르지가 않고 거의 딱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아마 그게 잘 되었던 거가 이거는 각각 그 자기만의 시간들을 좀 갖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영화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튜브들의 그 잔입 시퀀스는 그 우리 신 감독께서 직접 고안해내신 건가요? 아니면은 누가 다른 작가가 써서 연출만 하신 건가요? 미인이라는 극단이 있는데요. 말미은 우물이라고 하는 거제도 이제 조선소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예전에 봤고 작가님을 섭외를 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 시퀀스도 이제 그 작가님이 이제 만들어낸 건데
어쨌건 선체를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스토리적으로 이제 이거를 뽑아낸다라는 것이. 그래서 만들어졌던 시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영화 평론가로서 보면은 이걸 통해서 분명히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시퀀스를 통해서 그 비판하고자 하는 뭐는 있었겠지만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다른 식으로 소화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평론가로서의 바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비판 내지 지적에 대해서 그런 내부적으로 이런 의견이 나온 건 없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죠. 네, 내부 편집을 할 때. 그리고 일부러 연출도 그 친구들 일부러 연기를 좀 엉성하게 일부러 연출을 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는. 결은 확실히 다르죠. 더 좋은 방법을 저희가 찾았으면 좋았겠지만 마땅한 스토리적으로 엮어서 갈 수 있는 길이 그 당시로선 그게 최선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 유튜브 시퀀스를 이제 어떻게 내어야 할 것이냐라는 고민에 있어가지고 유튜버들이 그들에게는 그게 세월호 공간이었건 세월호 공간이 아니었건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어떤 낯선 곳으로 들어가 보자, 이제 이런 컨셉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른바 그 꼭 세월호만이 아니고 오늘날 유튜브 세상이 된 이 현실에 대한 현실 풍자, 현실 비판까지도 이제 담아줘서 어떻게 보면 재밌게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적인 리듬이나 호흡에는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의견을 내본 건데 어땠어요? 두 분은? 아까 이제 그 유튜버 얘기를 하셨을 때도 사실 저는 풍자로 받아들였어요. 저도 사실 그 장면이 굉장히 눈살이 찌푸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마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라방에 이제 댓글이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초창기 댓글에 보면은 또 세월호 또 세월호 지겨운데 막 이런 댓글들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저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써봤던 사람들이 꼭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세월호가 마치 많은 사람들한테는 우리와는 무관한 저들의 일인 것처럼 많이 지금 간주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세상 확인시켜주고 환기시켜주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영화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경수 PD는 이렇게 매부쇼의 성격이 맞는 사람이 아닌데 그 시네마 지옥에 나오기로 결심한 것도 좀 알리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여느 감독들이 이렇게 뛰어들지 않는 영화를 연출해냈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내친 김에 이것이 영화 연출에 그냥 외도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영화 연출로 그냥 내달리실 건지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영화와 TV 사이의 경계가 거의 이제 없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와야 됐기 때문에 뭐 때로는 뭐 TV 드라마, 때로는 OTT, 때로는 영화 뭐 이렇게 가실 건지 여기도 한번 같이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심이 있었고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주제나 아이템들을 저는 주류 드라마를 쭉 해왔지만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호 이야기를 드라마로 한다 그러면은 다들 힘들어 하실 거예요. 뭐 역사를 다룬 뭐 이야기라든지 뭐 일제시대를 다룬 이야기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제 스스로 검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업적인 무언가를 좀 성공을 크게 시켜놓고 좀 내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있을 때 사실은 이 작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고 나니 어떤 때나 기회나 뭐 자본이라는 게 기적처럼 어느 순간에 불쑥 찾아오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그게 뭐 사이즈가 적건 크건 간에 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이 극영화로 가면서 이제 찍으시면서 혹시 이거는 아무리 여러 면에서 뭐 다큐로 갔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지. 이게 목화솜 피는 날 극영화를 만들면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
이게 분명히 이제 예상하건대 관객들은 아유 슬플 거야 뭐 또 저기 뭐 가족들 이야기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런 어떤 평가와 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이게 거리가 필요하다. 분명히 극영화지만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서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유가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야기가 네.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10년의 세월이거든요. 3,600일이 넘는 날들인데 그 날 동안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도 싸우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는 그 어떤 세월일 텐데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하고 보여지면서 우리 인물들이 입체적이 되는 거고 그 어떤 입체적인 거를 통해 가지고 일방적인 감정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이 영화의 감정은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몰아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영화 보면은 되게 좀 다큐적인 성격도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 이제 그 병호가 선체 안에서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딸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데리고 요새는 다크 투어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는데 선체 안에 이제 교육을 하는 이제 시퀀스가 있어요 에필로그가. 근데 그거는 그 안에는 없었던 장면인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체 안이 영화에 등장하는 거는 밤에 이제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다 찍고 마지막에 한 회차만 우리가 좀 더 촬영을 하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시퀀스가 이거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더 찍게 됐고요.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는 10년 동안 사실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있느냐를 따져보면은 거의 드러나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정말 너무 없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에휴 답답하다. 이거 뭐 바뀐 게 뭐가 있어? 뭐 저기 똑같은 이야기잖아. 이제 이러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에필로그가 저에게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로 이제 들어왔던 거죠. 이 영화가 그 가고자 하는 길을 결말 스코스가 가장 최적의 결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온 연기자들이 홍출동했다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어떤 캐스팅과 연관된 어떤 좀 뭐 비화 내지는 뭐 일화 이런 게 있습니까? 거의 연락드리자마자 다 바로 하신다고 했었죠. 그리고 일단 주인공한 박원상 배우하고 최동문 배우 이 두 선배님들 빼고는 다른 분들은 저하고 다 한 번 이상씩은 작업을 했었던 배우 분들이어가지고 너무나도 흔쾌하게 이렇게 뭐 부산에서 김학윤 선배님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같이 촬영하고 뭐 정규석 선배도 같이 쭉 작업을 했었던 분이고 그리고 박원상 배우랑 최동문 배우 두 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극단 차이브라고 하는 네. 극단의 대표 배우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오셔야 호흡이 기가 막힐 텐데 이제 이런 구도하에 좀 캐스팅을 했었던 것도 있고 선배님들은 원체 연기력이나 다 조혜봉 선배님도 마찬가지 탄탄하셔서 사실 요즘 한국 영화계가 많이 좀 가벼워지고 있어서 너무 적게 잡히기 때문에 더 큰 그 흥행 잠재력이 그냥 확 줄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어떻습니까? 영화를 연출한 입장에서 뭐 그런 염려를 뭐 해봤자 소용이 없지만은 어땠습니까? 그런 사실 굉장히 큰 염려가 있고 스스로도 되게 부담스럽고 미안한 일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태 이제 같이 작업했었던 배우분들한테 홍보를 해달라. 이제 그래서 이제 SNS에 이제 요만한 스케치북에 이제 뭐 목화손 피는 날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있는 배우분들이 이제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화솜 챌린지. 네. 그 첫 이제 스타트는 손호준 배우 저랑 소방서에 쓰던 손호준 배우가 이제
해주셨고 가장 최근에는 어저께 이제 그 박혁근 배우 이제 저랑 용용이 나를 잘독고 됐었던 박혁근 배우가 또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배우분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제 혼자만의 나름대로의 전략은 범죄도시가 스피디하게 1000만, 1100만, 1200만을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저희 드라마 오픈할 때는 이미 다 그냥 다 보셨으면 좋겠다가 저의 정말 부질없는 바람 뭐 전략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사실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영화하면서 이번에 배급이 이렇게 중요한 것도 처음 알게 됐고 영화의 홍보와 드라마의 홍보라는 거가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야, 영화 할 때 이거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보시라고 만든 영화인 거지 뭐 저희끼리 보고 저희끼리 만족해가지고는 그때 불문하고 많이 봐야 되는 건데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영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탈오락적 기능. 사실 뭐 이 목화선 피는 날 1980도 그렇고 이런 영화가 어떤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한국 좀 극장 업계가 이렇게 열어주길 그런 의미 있는 영화들의 이런 바람이 간절하고 사실 저희도 이 칸차일가 영화관보에서 가장 주력을 쏟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잘 나가는 영화 뭐 이렇게 소개하고 이게 아니라 조금 힘이 필요한 영화들에 이렇게 힘을 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 찍게 된 계기를 말씀하셨을 때 저도 약간 그때 당시 잘 몰라서 사건을 내 것만 해야지 하고 살았던 제가 그랬던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영화 보는 내내 다양한 캐릭터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여기에도 들어갔다가 여기에도 갔다가 나라면은 이렇게 다 이입이 되면서 그리고 아까 유튜브 스컨스 얘기해 주셨을 때도 저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디든 가는 사람이야 우리는 여기가 어디든 이렇게 했던 게 결국에는 그냥 뒤돌아섰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많이 반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보면서도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보고 나서도 큰 여운으로.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좀 세월호 하면은 떠오르는 많은 분들의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국한된 이미 그 생각들을 조금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냥 전말들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로 편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에 악용이 되지 않게 모든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뭐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증인인 거고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은 아직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본인만의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이런 이유 아니겠는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철저하게 국가적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재난을 감추기에는 급급했고 재난을 은폐하기에는 너무 유능했던 국가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면서 뭐 그 조사위원회가 연장이 되고 조사를 하긴 하였지만은 이게 정치적인 정쟁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 어떤 조사를 해야만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통에 아직도 국가 기록물들을 볼 수 없게 돼버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총체적인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세계가 전부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화들이 이 다큐와 이 극영화가 우리 자신 나아가서 또 우리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바란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이 세월호 관련된 영화는 영화적으로 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떤 가령 연기가 어땠다, 뭐 카메라가 어떻다, 음악이 어떻다 이런 우리가 늘 이런 얘기에서 하는 영화적 얘기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주제, 이 메시지가 우리를 내리누르는 그 무게감이
워낙 육중해서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저도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게.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에서 가장 최고의 덕목은 바로 이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이 이야기에서 거리를 두면서 그 네 분의 그 이야기를 극화했다라는 것. 그거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극영화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큐 극영화 또 극적 다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로 기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갔는데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연출가로서 감독으로서 이 우리 시청자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게 될 분들한테 바람을 좀 간곡히 전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녹화하는 5월 7일인데요. 저희가 딱 1년 전 5월 5일 어린이날 그 스태프들의 원성을 정말 그 눌러가면서 촬영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부터 일주일여 이렇게 촬영을 진도, 목포, 광주 그리고 안산 이렇게 했는데 정말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배우부터 스태프들까지 열심히 공들여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세월호니까 난 안 볼 거야 이런 마음 한 번만 접어서 봐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놓쳤던 것들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안부나 바람의 세월 같은 영화를 보면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우리 목화선 피는 날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오락 영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에 전혀 오락성이 없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적 덕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영화적 덕목은 우리가 그 어떤 영화에서든 맛볼 수 있는 오락적 재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로 이제 워낙 그 세월호가 띄고 있는 그 무거운 함의를 이렇게 또 잘 풀어간 영화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면서 우리 오늘 칸천일가 영화간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칸찬일과 영화간보는 작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알려지지 못하는 다양성 영화들을 폭 넓게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매주 작지만 알찬 영화 한 편을 선정해 다양한 영화들의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영화평론가 전찬일 선생님과 저 민혜 그리고 상혁이가 함께 독립영화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재밌고 알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